자, 질문을 통한 핵심 역량 강화에서 질문을 통한 인지력 개발인데요. 첫 번째 인지력 개발에서는 세계 최고의 질문을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 오류 입증형, 그 다음에 검증화, 그 다음에 1대1 대화 방식, 이게 의견 표현 차별하고, 세 번째가 원탁형 토론 방식입니다. 합리화 사고. 그럼 인지형은 뭐냐? 오늘 이제 저희하고 같이 얘기할 내용이 바로 인지형 대화식인데요. 인지기술형, 다시 말해서 알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직접적인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지질문은 의문 순서에 따라 핵심 질문을 하는 능력입니다. 의문 순서에 따라. 아까 자 했던 말 해봅시다.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 뭐가 궁금해? 라고 물었을 때 무슨 수업? 네. 근데 이때 이런 질문을 했다 칩시다. 어디서? 라고 물었다 치면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싶은 것이 다른 거죠. 이거 하나를 통해서 지금 혹시 남자가 걸었다면 이거 지금 여자에 대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보다 지금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장소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닌데 정상적인 관계인데 어디서 그랬다면 이 사람은 핵심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문장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단락 지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보세요. 이거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그러는 거고. 맞죠? 예, 지문에서 지금 핵심이 뭐냐고 물은데 엉뚱한 데다 밑줄 쳐놓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죠? 예. 그게 우의독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문맹이 있고 문해가 있어요.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거고 문해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맹과 다른 개념으로 비문해라는 게 있어요. 글은 읽을 줄 아는데 단락 단위의 글에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걸 비문해라고 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이게 비문해라는 개념이 언제 탄생하냐면 프랑스에서 1960년에 탄생합니다. 프랑스에서 대학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비문해가 60%였어요. 완전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문해 해결 정책 제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문해 지금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 포항공대 김병훈 교수가 80년대 그걸 가져와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비문해가 80% 나왔어. 포항공대가. 예. 네. 그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문해 법안이 제정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몇 프로겠어요? 아니 우리 아까 이한정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나는 이제 인지기술을 가르치자고 그랬더니 선생님, 교수님 인지기술보다 먼저 읽기부터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 읽기를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70%예요. 그냥. 진짜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정보를 스스로 주제문을 딱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네, 학교마다 좀 다르겠죠. 어쨌든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의문 순서를 찾아서 질문을 해야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질문에 접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자유 질문을 하게 해줘요. 아무 그냥 핵심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 컴퓨터 얼마짜리야? 이 컴퓨터 가지고 질문해보라고 그래. 얼마짜리야? 왜 검은색이야? 뭐 별 질문 핵심하고 상관없어. 그렇지만 많이 해보면 양속의 질이 나온다고. 이제 마지막 날 훈련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 학생들을 다룰 때는 우리나라는 질문 안 하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영상은 다 봤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그거 보고 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막 가슴이 나 정말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 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일찍 알았어요. 꿈의 학교 때 질문 학습이라는 교과가 있었어요. 6개월을 가르칩니다. 이걸로 저는 한방 떴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다 왔거든요.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학생 20명, 3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국내 국무총리 것까지 다 왔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질문 학습을 6개월 시키고요. 그분 책을 그때 이영덕 총리도 왔었는데 이영덕 총리 책을 애들이 읽어요. 그리고 질문을 뽑아. 질문을 뽑아가지고 질문을 처음에 안 온다고 그래 다. 그러면 질문을 뽑아가지고 질문을 보내고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좀 와주시죠. 그러면 전화가 딱 와요. 이거 진짜 학생이 한 거냐고. 네,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 있잖아요. 그분도 처음에 중학생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이러더니 질문 딱 보더니 누구 했냐고 전화 왔더라고요. 정말 애들이 있다니까. 사모님 데리고 왔어. 그렇게 해서 다 온 거예요. 다. 도대체 어떻게 질문했는지 궁금하죠? 네,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나가서 질문했던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게 질문의 힘인 거예요. 저는 질문 하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회 고위 간직층에 있는 사람들 딱 질문 하나면 그 다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합니다. 한 사례만 하나 얘기할게요. 농심 회장이 감사 운동을 해요. 감사 편지 쓰기 운동. 그분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는 팀에 갔는데 거기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 모여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우연히 참여하게 됐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감사에 대한 철학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헤매는 거예요. 감사 철학을 생각을 안 해본 거지. 막 서로서로 막 헤매면서 뭐지 감사 철학이? 그래서 제가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감사 철학은 그쪽에서 묻더라고. 혹시 감사 철학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예,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뭐 따로 생각해 본 건 아니니까. 이제 현문현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오면 가장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감사는 일단 그 규모로 봤을 때 우주적 감사에서 시작해서 현재 나의 삶에 대한 감사라고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주의 존재가 곧 지금 나와 사회와 지구를 존재케 하고 그 다음에 지구적 감사가 있고 자연 지금 존재하는 것에 감사, 그 다음에 사회라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은 나를 양육해주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봅니다. 하면서 이걸 쭉 설명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줄 아세요? 그 리더들이 전부 제가 사는 용인까지 찾아온 거예요. 5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농심 회장하고 아예 미팅을 잡아서 따로 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질문에. 물론 제가 답변까지 했긴 했죠. 네. 질문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학생들이 잘하게 하느냐. 여러분들 질문 꼭 진짜 여러분 놀라게 하는 질문을 하면 그 학생의 인상이 깊죠? 네, 당연히 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여기서 세계 최고의 질문 교육 방법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소크라테스하고 하브르타만 비교합니다. 이것만 하죠. 자,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민중이란 누구냐? 제자한테 묻습니다. 제자가. 가난한 사람들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무슨 질문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다음 질문 뭐? 네? 부자는 민중이 아니냐? 그럼 부자는 민중이 아니냐? 그럼 제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자, 예,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묻겠죠? 예,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지? 자, 제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 그 얘기 진짜 그렇게 나와요. 책에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다가 그럼 부자들도 돈 없다고 계속 그러지 않냐? 그럼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제자가 이제 황당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말합니다.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다가 뭐야? 빠졌나? 네, 여기서 이제 빠졌네요. 이 다음이 뭐라고 나오냐면 스승이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럼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민주주의 주체냐? 그잖아요 지금. 완전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검증식 질문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죠, 소크라테스를. 왜냐면 청년들이 이 질문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른들만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갖고 오류를 막 밝혀내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정말 황당했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이게 됐는데 자, 여기에 소크라테스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답을 찾도록 질문을 못한 거예요. 내가 질문했으면 질문의 결과로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결국 그냥 의문문만 붙여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요 얘기예요.
예. 제자의 오류는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여기서 스승이 먼저 접근했던 방식이 뭐가 되냐면 민중이 누구냐 그랬을 때는요. 가난한 사람입니다라면 이 답이 틀렸거든. 피지배계급이거든. 민중은 피지배계급의 대중을 말하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은 피지배계급의 한 종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 이 오류를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풀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을 물어버린 거야. 그럼 계속 이중으로 다 틀린 거를 계속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틀렸어. 돈에 쪼들리는 게 가난이 아니라 생활에 쪼들리는 게 가난이거든. 그러니까 돈에 쪼들리니까 부자도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부자는 생활에는 안 쫄린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는 해도 자기 생활은 부를 유지하면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승이 답을 찾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지형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제가 수정해 봅니다. 답을 찾아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를 잘못 설정했어요. 네, 여기서 볼게요. 문답식에서 인지형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민중이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민주주의 주체냐?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그래야 바로 다음 여기 오류를 바로 해결하는 질문이 들어가야죠. 자, 그러니까 제자가 그럼 말이 안 되지. 가난한 민주주의 주체는 아니지. 그럼 답변을 이렇게 하게 돼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민주주의 주체 민중 안에 포함된 요소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이건 정상적인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민주주의 주체인 민중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니? 그럼 민중과 대립되면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빨리 지배계층이 나오지. 예.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겠죠. 지배계층. 아, 맞습니다. 민중은 피지배계층의 대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을 통해서 답을 스스로 찾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진짜 질문 대화식인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에도 보면 이걸 미리 준비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겠죠. 소크라테스가 미리 그걸 준비하고 하진 않았겠죠.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가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좁은 길에 자전거를 두면 이게 이제 하브르타식이에요. 길 가는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사람들이 자전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다쳐요. 너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넘어져 망가져요. 그러면 서로 망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치워야 해요. 자, 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볼 때 모순이 많죠? 오류가. 어디 오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길 가는 사람의 방해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부딪혀요?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부딪힐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다른 자전거가 왔을 때, 유모차가 왔을 때, 차는 안 다니는 길이니까 그런 술 마신 사람들이 왔을 때 등등 여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우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단선형 질문이라 해서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자전거를 두었을 때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해 보자. 그럼 이게 나오겠죠. 길 가는 사람 불평하고 내려서 항의하고 이 사람만 넘어져서 발로 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최악의 경우만 이게 생기죠. 술 마신 사람의 경우만. 나머지는 그 다치거나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워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인지형 질문이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반 질문의 비교적 가치를 본다면 중요한 것, 핵심을 알아내고 먼저 할 걸 알아내고 경우의 수를 알아내고 오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실제로 질문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학생들이 지문이나 말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핵심을 빠뜨리지 않고 아까처럼 빠뜨리지 않고 해나가는 그 방식들을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그동안의 인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이번에 질문 토론으로 같이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